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 서울을 갔었는데 굉장히 더웠던 것 같습니다. 봄이 벌써 끝나고 여름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발달 위기와 상담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상담자들은 특별히 위기 상담뿐만 아니라 일반 상담을 할 때도 발달 심리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나를 찾아온 상담자를 찾아온 내담자가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인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달 심리학 또는 인간 발달학은 인간의 전생에 걸친 모든 발달적 변화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생의 발달이죠. 과거에는 이 발달이라는 말이 대단히 좁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서 수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청년에 이르는 상승적 변화만을 의미했습니다. 성장하고 어떤 발전하고 이런 어떤 상승적 변화만을 의미했죠. 그래서 주로 초점을 어디에 맞추었냐 하면 영유아 발달, 어린이 발달, 청소년 발달만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되죠. 청년기 이후에 중장년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강적 변화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오늘날 발달적 관점, 발달 심리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처럼 생명의 시작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평생을 통해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전생애적 접근 방법이 발달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인생에서 어느 한 단계도 다른 단계보다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각 단계마다 중요성이 다 내포되어 있고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생애는 무의식의 자기 실현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얘기를 한 게 융이 언제냐 하면 중년기 이후입니다. 칼 융은 중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깊은 맛을 알 수 있었고 비로소 자기 실현을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중년기는 말 그대로 나로 살아야 할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유아기가 중요하고 아동기, 청소년기가 중요하다, 중장년기, 노년기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본다면 융은 전혀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달 위기는 무엇인가?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위기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죠. 그러나 순차적,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일정 부분 예측 가능한 위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위기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적 위기입니다.
예를 들면 운전하고 가다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평소에는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는데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암이 발견됐다든지, 그런 어떤 상황적 위기겠죠. 그런데 때가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찾아오는 발달 위기도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에 따라 항상 존재하는 환경적 위기 또한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는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발달 심리학에서는 전생의 발달을 말하는데, 전생의 발달의 관점에서 보면 전생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 결국 인간의 삶은 위기의 연속이라는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발달의 정의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 개체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시시각각 변화한다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개체의 그 동질성을,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늘 변화한다는 것. 이게 첫 번째 발달의 정의이고요. 두 번째 발달은 생명의 시작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생에 걸쳐서 개체의 변화와 안정의 과정, 그리고 체계적 변화는 일련의 순서와 양식에 따라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발달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발달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발달합니까? 가장 첫 번째는 신체적인 발달이죠. 운동 능력의 발달, 그리고 인지, 감정과 정서, 행동, 대인관계, 언어, 기타 등등 전생에 걸친 다양한 영역의 변화를 포괄하는 것이 바로 발달의 영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발달이라는 것은 성장과 진보만을 말하는 것인가? 전생에 걸친 개체의 여러 측면에서 일어나는 성장, 그러니까 증가하고 진보하고 자라나는 것과 아울러서 쇠퇴의 변화 양상 및 과정을 함께 포함한다는 것, 그것이 발달이죠. 그래서 발달 심리학은 인간을 통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해를 하고자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발달의 원리입니다. 발달은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발달은 연속적 과정이지만 그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 중에는 일정한 방향을 인정하지 않는 학자가 있고요. 불연속적 과정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지만 대개 주류는 일정한 방향과 연속적 과정을 가지고 그렇게 발달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인간의 발달이라는 것은 유전과 환경, 그리고 기질과 양육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냥 천적인 유전에 의해서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유전적, 기질적 요인과 환경적, 양육적 요인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독특한 발달의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발달에는 당연히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발달에는 민감기와
결정적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발달은 총체적입니다. 신체적 발달, 운동 기능의 발달, 정서, 인지, 언어, 사회성 등 발달의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총체적 발달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발달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발달의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넥이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제 착상을 하고 수정해서 출생까지 과정인데 3주가 되면 배아 단계죠. 그림에서 보시면 아직 이게 완전한 형태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9주가 되면 이제 2개월, 3개월 접어들게 되면 점차 이제 아기의 모습을 형성하게 되고 100일 정도 되면 눈, 코, 입, 귀, 손, 발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히 보이게 되죠. 이게 태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아는 9주가 되면 여러 기관들이 형성되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 되면 각 기관이 발달해서 혹시라도 6개월 때 조산을 해도 생존 가능성이 있죠. 인큐베이터나 이런 어떤 의료시설을 통해서 생존 가능하다. 그리고 그때 외부 세계의 자극에 반응을 하는데 특별히 소리에 반응을 합니다. 이런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궁 속에 삽입한 미세 마이크를 통해서 들리는 목소리에 대한 그 태아의 반응을 분석을 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출생 직후에 아버지의 목소리보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태아가 더 선호하더라. 청각이 시각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고요. 그 뱃속에서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줄 때 아이가 반응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뵌 산모들이 뭐 음악을 듣기도 하고 또 좋은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태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신생아기입니다. 이제 출생해서 1개월 남짓한 그 기간 동안 출생 전 위기에서 살아남은 신생아는 생존의 필수적인 반사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젖찾기 반사, 빨기 반사, 삼키기, 매달리기, 울기, 사회적 미소 짓기 등 생존을 위한 애착 행동을 이제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애착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볼 예정이니까 오늘은 이렇게 살짝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후 7일 된 신생아의 모습이죠. 네, 요즘에 아기들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사진으로만 봐도 굉장히 귀엽고 이쁘고 참 소중하다, 신비롭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1개월부터 24개월까지 영아기입니다. 영아기. 그 다음에 2세부터 6세까지 유아기입니다. 주로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이제 양육과 교육을 받는 시기이죠. 그 다음 아동기는 7세부터 12세까지 초등학교 시기입니다. 그리고 12세부터 20세까지는 청소년기. 이때가 정체성의 위기와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면서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그런 경계에 있으면서 굉장한 혼란기를 거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인전기,
20세부터 40세까지, 그리고 성인 중기, 중장년기죠. 40세부터 65세까지, 그리고 노년기를 65세 이후라고 그렇게 편의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지만 65세를 요즘 기준으로 하면 65세를 노인으로 하면 글쎄요, 좀 불편해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청소년기를 13세부터 22세의 청년기 혹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활 시기를 포함해서 청년 정기와 청년 후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건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 어떤 관점이나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 청소년기는 성적 성숙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인 정기의 시작 연령인 20세는 10대가 단순히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독립적 기능, 자립하고 독립하는 이 독립적 기능이 가능한 시기가 성인 정기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회 문화적 요인이 크죠. 그리고 후기 단계로 갈수록 단계의 구분에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에도 갔다 와야 되고 또 복학을 해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하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독립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이 연령이 되면 성인 정기가 되고 성인 후기가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발달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적인 시기가 있고요. 민감한 시기가 있고요. 이걸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인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이 각인 현상이 결정적인 시기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각인은 임프린팅인데 이 각인은 동물 행동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입니다. 동물이 태어난 직후에 처음 보는 특정 개체를 자신의 엄마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양육자라고 인식을 하고 따라다니는 애착 행동 패턴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새끼새는 부화 직후에 어미를 따라다니는 각인 행동을 보입니다.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이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생존 가능성을 더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각인은요, 결정적인 시기, 바로 그 태어나자마자 그 시기에 각인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만약에 결정적 시기 이전이나 이후에 대상에 노출이 되면 애착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일단 결정적 시기가 경과해 버리면 그 동물로 하여금 다른 대상에게 애착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 시기는 제한된 시간 내에 아동이 특정한 적응 행동을 습득하도록, 익히도록 생물학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극적인 환경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게 결정적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민감한 시기입니다. 애착 이론가인 보울비에 의하면 인생 초기에, 생애 초기에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의 질이 그 이후의 발달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인간 발달에서는 각인 이론과 같은 결정적 시기 개념보다는 민감한 시기가 보다 적절한 개념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민감한 시기는 그 개념이나 범위가 결정적 시기보다는 덜 고정적이죠. 다소 그 범위가 넓습니다. 민감한 시기는 특정한 능력이나 행동이 출현하는 데 최적의 시기입니다. 최적의 시기, 적절한 시기죠. 아동은 이 시기에 특정한 환경의 자극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민감한 시기가 지난 후에도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는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투여되어야 하고 더 어렵더라는 것이죠. 민감한 시기는 결정적 시기만큼 그렇게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될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 발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그 이후 발달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시기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자원을 투여해야지만 발달적 과업을 성취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볼비와 대상관계 이론가들에 의하면 인생에서 첫 2년, 3년, 태어나서부터 첫 2년, 길게는 3년이 사회 정서적 발달의 민감한 시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때 형성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베이직 트러스터입니다. 가장 기본적 신뢰감. 이 세상은 믿을 수 있고 나는 사랑받고 내 사랑이 소중한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내가 이 세상을 살만하구나 라는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신뢰감이 바로 태어나서 2년, 길게 3년 사이에 형성이 되고요. 또 대상 항상성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게 될 텐데, 그런데 이 시기에 이 기본적인 신뢰나 대상 항상성이 형성되지 않으면 삶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기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특별하게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생애 초기에 양육자와 유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 속에서 베이직 트러스트가 형성되지 못하였고 대상 항상성이 형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나중에 친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신경 가소성이나 심리적 가소성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상담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새로운 어떤 내적 어떤 그런 패턴들을 형성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어렵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사전 강의를 하겠고요. 내일 저녁에 우리 선생님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